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김명준 앵커의 휴가로 진행을 대신할 윤지원입니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치장에 급급했다. 오늘 김건희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판사가 꾸짖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치장에 급급했지만 국민 기억에 남는 그녀의 모습은 안경 쓴 창백한 얼굴에 흰머리를 질끈 묶고 또 가슴에는 수인번호를 부착한 바로 오늘 모습일 겁니다. 이 헌정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실형. 또 하나의 씁쓸한 기록을 세운 오늘 날이 더 춥게 느껴집니다. 1월 28일 수요일 MBN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아니 벌써 70. 저 제목만 봐서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누구 얘기인지 지금 감이 잡히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짧은 제목 속에 주인공도 들어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이 훤하게 밝았네 가벼운 아침 발걸음 모두 함께 꽃노래 부르며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핀 꽃잎처럼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꽃을 보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네,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이 있을까 싶은 귀에 익은 멜로디입니다. 가요계 전설 그리고 베테랑인 김창완 씨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제목이 아니 벌써 이른이 아니 벌써 그거였군요. 이른이었던 겁니다. 김창완 씨가 이른이 넘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김창완 씨 보시면은 뭐 연기, 미술, 방송 활동 다 정말 종횡무진하면서 살아있는 또 영원한 엔터테이너라고 해야 될까요? 영원한 현역 아티스트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창완 씨가 솔로로도 뭐 계속해서 음반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김창완 밴드로 굉장히 오랜만에 신곡을 내셨습니다. 네. 이게 무려 지금 10년 만에 낸 거라고 해요. 10년 만에요. 네, 김창완 밴드로는 2016년에 곡이 나오고요. 올해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오랜 공백기 끝에 이렇게 곡이 나오게 된 연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1년 내내 멤버들과 붙어 있어서 오히려 곡 발표에 게을렀다라는 거예요. 뭔가 무력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팬데믹 시기에는 깊은 무력감에 많이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든 시기에 이들을 건져내준 게 음악이었기 때문에 공연에 더욱 열을 올렸고 또 음악도 열심히 만든 끝에 이렇게 1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지금 이 김창완 이 이름이 그 자체로 장르로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음악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창완 씨는 뭐 가수로서 활동뿐만 아니라 연기자로서 활동도 너무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김창완 씨를 연기자로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70을 훨씬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김창완 씨 입장에서는 세월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나 봐요. 세월에 관한 생각이 고스란히 담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스스로 꾸짖고자 쓴 곡이라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도 마음과 생각은 젊은 나이에 붙잡혀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웃고 계시지만 이담화는 손정희 변호사 나이 드시면 나중에는 다들 젊으시죠? 예, 젊으신데 네. 이제 나이 드셔도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창완 씨도 그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반성의 의무로 곡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도 가사도 만들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목을 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고민을 하면서 두었다고 합니다. 어제 발표된 새 싱글의 타이틀곡이 70예요. 70. 70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70잖아요. 노인의 회환과 회환의 어린 이야기를
담은 노래라고 하는데 김창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에 관한 노래다. 그냥 70이라고 할까 70살로 할까 하다가 너무 노인네 얘기 아닌가 해서 70로 제목을 정했다고 하고요. 예나 지금이나 김창완 씨만의 담담하지만 깊은 통찰이 느껴지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스스로를 꾸짖고자 했다.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김창완 씨가 직접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요. 또 이어서 신곡도 잠시 듣고 가시겠습니다. 청춘을 쓸 때만 해도 그냥 주워들은 시간을 적은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가는 청춘이나 이런 것들이 아쉬워지겠지라는 발상이나 그런 것들은 뭐 풋내 나지만 귀여워요. 노인의 뭐 회한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질까봐 좀 걱정이 됐어요. 청춘의 시간들,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 그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70살이 이렇게 가까운지 몰랐네. 언덕 내려가 빵집을 지나 동네 입구 널려있는 술집들처럼 늘 다니던 길에 70년이 있어. 네,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에 노래를 들으니까 지금 이 신곡과 또 이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이게 좀 대비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 옛날에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청춘 부를 네.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가사를 썼을 텐데 그때는 이제 청춘이 간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고 가사를 썼지만 네. 마음으로 느끼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 70, 70이 돼서 보니까 진짜 빨리 갔구나 세월이 라는 걸 진짜 마음으로 절절하게 느끼면서 그걸 가사로 쓴 것이고 70살이 이렇게 덧없는지 몰랐네. 꿈속을 걷다 70년이 흘렀네. 이렇게 이제 가사를 썼는데 다만 김창완 씨가 그래서 70살 뭐 70살이 돼서 내가 좀 아쉽고 뭐가 회한이 느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춘은 청춘대로 소중하지만 70살 지금도 소중한 시간이다. 그래서 현재 시간의 그 흐름을 회한보다는 뭔가 담담하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세븐티가 청춘에 비하면 몇십 년 동생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나왔으니까 노래가 그렇죠. 과연 세븐티가 청춘을 부러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청춘이 부럽지 않다라고 하면서 시간은 너무나 공평하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곡을 쓰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노래가 더 좋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최진경 변호사님, 설마 신곡이 이거 한 곡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요. 세븐티가 연륜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사랑해라는 곡, 28 청춘의 싱싱함이 느껴지는 신곡이 같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 것은 세 곡은 뭐 들리듯이 비트가 빠른 팝락 장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김창완 씨의 위대한 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G드래곤 씨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지금 밝힌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G드래곤은 누굽니까? 빅뱅, K-팝의 황제 아니겠습니까? 네. 같이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떼창을 같이 하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우리 이 김창완 밴드에서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그러냐라는데 이것을 한번 젊음으로 한번 밀어붙이자라고 해서 직접 이 사랑해라는 곡을 넣었는데 완전히 70대지만 정말 28 청춘 못지않은 그런 어떤 신선함과 상큼함이 느껴지는 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창완 씨 노래를 들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면 그게 바로 청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7억 들였는데 386억으로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뭐 부동산, 땅, 아파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네. 요즘 더욱 핫한 게 있습니다. 나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게 있는데
바로 금값 이야기입니다. 진짜 금값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오늘 기준 금시세가 무려 94만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94만 원이요. 천정부지 쏟구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금값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금테크의 성공 신화입니다. 조형물인데요. 바로 한평군의 이 황금 박쥐. 우리 뉴스파이터에서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네. 한평군이 지난 2008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황금박쥐 162마리가 99년 한평에서 발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황금박쥐 상을 만들었는데 순금 160kg 그리고 은 281g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작 당시만 하더라도 재료비만 27억 원이 투입된 황금 박쥐상이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저 황금 박쥐상을 2년 전쯤이었나요?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가격이 한 150억 정도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200억이 더 넘게 올랐어요. 이담 아나운서 어디까지 오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5배 뛰었다고 막 난리가 네, 났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역대 최고가를 계속 공신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황금박쥐상 지금요 금값을 고려해서 황금박쥐상에 쓰인 순금 162kg의 재료 가치를 환산하면요 386억 원이라고 합니다. 386억 네, 원이요. 당시 재료값을 이렇게 쳐보면 2005년에 재료를 샀대요. 그게 한 27억 정도 됐고 2008년에 상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386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무려 거의 14배 정도나 증가한 셈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저 아이디어를 냈던 공무원에게 포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 당시에는 저런 금값이 저렇게까지 뛸 줄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 황금박쥐상이 그때 인터넷에서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잘못된 지방행정 사례로 항상 네. 거론이 됐던 그런 정책이었는데 지금 이제 누리꾼들이 박쥐를 더 크게 만들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당시에는 27억 원이 너무 많이 돈을 들였다라고 하면서 저거 돈 들여봐야 누가 저 박쥐 보러 관광 오겠느냐. 지역관광 활성화 명분 무색하고 예산만 낭비했다. 그렇게 비난했었는데 요즘에는 세금 낭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투자가 돼버렸다. 원금 회수는 진짜 끝났으니 이젠 흑자만 나오는 기적의 유물이 됐다. 저거 추진한 담당자 승진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승진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네. 이런 조형물을 만든 게 정말 신의 한 수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금값과 은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만든 사람한테는 큰 상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황금박쥐에 대한 보안도 철통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금박쥐상의 그 대우가 달라졌는데 보안 수준이 어떠냐면요. 둔기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3cm 두께의 방탄 강화 유리로 원통형으로 만들어진 그 방탄 강화 유리로 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적외선 감지 장치가 설치가 돼 있고요. 적외선 감지 장치요? 그렇습니다. 동작 감지기, 누가 와서 움직이면 이제 동작이 네. 감지되는 감지기, 열 감지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업체와 연계해서 무인 경비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고 24시간 감시하고 연간 보험 가입액, 그러니까 저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네. 들었는데 2,1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 보험을 1년에 내면서 황금박쥐를 지금 보호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혈세 낭비라고 하던 이제는 보물 대우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뭐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나날이 치솟으니까요. 저 황금박쥐의 가격 어디까지 오를지 저희 뉴스파이터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딸이 준 용돈인데 뭔가 저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말에서 좀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김포의 한 지구대에 80대 할머니 한 분이 표정이 얼어붙은 채로 방문을 하셨다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급한 듯 경찰에게 무언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딸한테 받은 용돈을 양말에 숨겨서 은행에 갔는데 그 사이 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지금 지친 듯이 앉을 곳을 찾아서 떠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어쩌다가 저 돈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이 뭐 버선, 이 양말에 뭐 선물을 준다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딸이 그동안 준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이 할머니가 봉투에 넣은 다음에 평소 때 신던 이 양말에 쏙 넣어서 그런 상태에서 은행에 입금을 하려 가던 중이었다라고 네. 하는데요. 근데 은행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웬걸 이 봉투가 없어지면서 엄청 당황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용돈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할머니가 영하 3도의 추운 날씨에 30분 넘게 길을 네. 계속 갔다가 왔다 갔다가 그러니까요. 왔다 계속 길을 살펴본 거예요. 도보로 2km 구간을 몇 번이나 왕복을 했는데 계속 왕복을 하다가 추워서 걷기가 힘들어져서 마지막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구대를 찾게 된 겁니다. 저게 얼마나 소중한 돈 봉투였으면 그 양말 속에 넣어가지고 가다가 또 잃어버려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했을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 저거 꼭 찾으셨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돈봉투를 잃어버린 지 이미 30분이 지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스스로도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찾냐.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못 찾은 상황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절박한 모습에 경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돈봉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찰차에 할머니를 모시고 돈봉투를 찾으러 나선 경찰. 그렇게 왔던 길을 꼼꼼히 수색하던 중에 바닥에 떨어지는 돈봉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저 장면 같은데요. 소중한 돈을 잃고 노심초사하던 할머니는 그제야 안심하듯 미소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모두의 마음이 모여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을 저희가 현장에 있었던 경찰에게 직접 들어봤거든요. 이 이야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돈 들려드리니까 너무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저한테 한 10만 원인가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꺼내서 주시려고 하시길래 아유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경찰로서 할 일 한 거고 할머니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 됐다. 예, 충분하게 저도 보상됐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양말에다 하지 마시고 이제 지갑이나 이제 가방에 꼭 넣고 다니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그 약국에서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신데 거기서 이제 바카스랑 뭐 쌍화탕 같은 거를 또 이렇게 몇 박스를 이렇게 사오시는데 이제 박스가 무거우니까 다 못 옮기시고 4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구대 주차장 앞에다 이제 놓으신 거예요. 할머니 이걸 저희 못 받는다고. 예, 마음만 받겠다고. 네, 저 경찰분에게 할머니께서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뉴스파이터도 저 경찰관분께 다시 한번 이 감사 인사 전하고 싶네요. 네,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실형. 오늘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 모습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네,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전직 영부인이 이 재판을 받는 모습이 생중계로 저렇게 방송이 됐는데요. 징역 15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고는 징역 1년 8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 구형과 선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국가 시스템,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 중대한 범죄다라고 기소해서 재판을 진행했으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소 이 특검 측 구형과는 다른 판단이었습니다. 네. 일단 무죄 선고가 나온 범죄 사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정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객관적인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 보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관련해서 또다시 이제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무상 대가로 받고 대가관계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혐의에 대한 정치자금법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큰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다 보니까 이 선고 양형도 당연히 대폭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알선 수재로서 통일교 관련해서 샤넬백과 목걸이는 받았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8개월에 선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민중기 특검이 즉각 항소를 하게 되겠죠,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정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무죄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듯이 이번 사안, 무죄 사안에서도 특검은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에 답을 하듯이 즉시 특검 같은 경우에는 무죄란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다라고 네. 하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판사가 김건희 씨를 꾸짖기도 했어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판사가 영부인은 법적 권한은 없지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다. 네. 그에 걸맞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치장에 급급하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의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치장에만 급급했다고 했는데 정작 오늘 모습은 전혀 치장을 하지 못한 모습이었거든요. 이 김건희 씨 오늘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했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1심 선고공판 내내 김 여사는요, 양손에 이제 깍지를 낀 채 이걸 무릎에 올려놓고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개를 좀 숙이고 있었고요.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을 하니까 김 여사가 왼쪽에 있던 변호사를 향해서 이제 고개를 돌려서 짧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무죄 사실 공시 여부를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재판정을 향해서 이제 고개를 한번 숙였고요. 퇴정할 때도 교도관들이 김 여사를 부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들어올 때와 같았고요. 재판이 끝난 뒤에 김 여사는요,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네, 지금 징역 1년 8개월, 구형보다는 굉장히 낮았지만 어쨌든 실형은 실형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이렇게 실형을 산 적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최진봉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요. 얼마 전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시는 것처럼 체포방해 혐의로 5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1년 8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면서 부부 동반 실형이 됐는데 전직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 신분으로 선고를 한 것도 처음이고요. 생중계된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동반해서 실형을 받은 것도 처음이고요. 네, 일단 이 재판 한 개에 대한 1심 선고는 끝났지만 아직 남은 재판들이 많으니까요. 남은 재판 결과도 저희 뉴스파이터가 지켜보겠습니다.